용산역에서 내려서 10분쯤 걸으면 다리 밑에 우거진 나무들이 보입니다. 그 나무 사이로 들어가면 파란색, 녹색, 회색 텐트들이 듬성듬성 보여요. 여기가 바로 용산역 텐트촌입니다. 저는 이길상 63세. 이곳에서 3년째 살고 있는 노숙인입니다. 제 텐트는 다리 바로 밑에 있어요. 이 자리는 이곳에서 제일 좋은 자리입니다. 비도 피하고 햇빛도 피할 수 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텐트 깔판을 확인합니다. 깔판이 없으면 겨울 한기에 얼어 죽을 수 있어요. 공용 화장실은 없습니다. 공공시설을 이용하죠. 라면 끓일 냄비도 서로 빌렸습니다. 빌려서 물 좀 끓여가지고 라면 하나 먹는 게 일상이에요. 외부인이 오면 다들 경계합니다. 이곳에서도 나름대로의 질서가 있거든요. 여기에 모여 사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이곳에서 사는 것 아닙니다. 각자 사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저는 13년 전만 해도 저는 대기업 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구조조정, 사기, 12억 빚의 모든 걸 잃었어요. 쪽방촌 7년을 거쳐 이 텐트촌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곳에서도 희망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제가 만난 사람이 누군지 아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 겁니다. 지금부터 용산역 텐트촌에서 있었던 저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해주시면 매일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용산역 텐트촌으로 오기 전 저는 경동시장 뒷골목 여인숙 201호. 그곳이 제가 7년 동안 살았던 쪽방이었습니다. 하루에 14,000원이면 잘 수 있는 2평 남짓한 방이었죠. 문을 열고 들어가면 담배 냄새가 진동했어요. 이전 투숙객이 피운 담배 냉새가 벽지에, 이불에, 공기에 배어 있었습니다. 싱글 침대 하나, 낡은 텔레비전 하나, 작은 의자 하나가 전부였어요. 창문은 있었지만 외풍을 막으려고 비닐로 덮어놨더라고요. 가장 힘들었던 건 공용 화장실이었습니다. 층마다 하나씩 있는 화장실은 정말 낡고 더러웠어요. 밤에는 조명도 어두워서 무섭기까지 했죠. 옆방 소리가 다 들렸습니다. 벽이 너무 얇아서 누군가 기침하는 소리, 텔레비전 소리, 뒤척이는 소리까지 전부 들렸어요. 저도 모르게 작은 소리에도 잠을 설쳤습니다. 밤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13년 전만 해도 대기업 과장이었는데 연봉 7천만 원 받으며 35평 아파트에서 가족과 행복하게 살았는데 주말이면 가족과 골프도 치고 여행도 다녔는데 어떻게 이 좁은 쪽방에서 혼자 누워있게 됐을까? 제 나이 50세 때였습니다. 대기업에서 구조조정 명단에 올랐어요. 명예퇴직 권고를 받았죠. 18년 동안 성실하게 일했는데 50세라는 나이가 문제였습니다. 퇴직금 2억 5천만 원을 받았어요. 그때만 해도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아내도 걱정했지만 저는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인과 함께 식자재 유통회사를 차렸어요. 퇴직금 전액과 아파트 담보로 3억을 더 빌려서 총 5억 5천을 투자했습니다. 처음 1년은 정말 잘 됐어요. 매출도 올랐고 직원도 1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대로만 가면 성공할 줄 알았어요. 하지만 2년 차에 동업자가 회사 돈 8억을 횡령하고 잠적했습니다. 제 명의로 된 어음이 묻어났고 거래처 외상 대금도 못 갚게 됐어요. 총 12억 빚이 생겼습니다. 모든 재산이 압류됐고 아파트는 경매로 넘어갔어요. 회사는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아내는 충격과 분노로 소리를 질렀어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이게 다 당신 때문이에요. 잘 살아보기 위해 열심히 일했는데 모든 것들은 저의 잘못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믿었던 아들 민수도 저를 원망했습니다. 1년 동안 버텨봤지만 결국 이혼했습니다. 재산 분할도 없었어요. 빚만 남았으니까요. 아내와 아이들은 저를 떠났고 모든 연락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경동시장 쪽방촌으로 들어갔어요. 하루 14,000원이면 잘 수 있는 곳. 그곳에서 저는 7년을 살았습니다. 10년 전 그 당시에는 막노동으로 하루 7만 원에서 8만 원 정도 벌었어요.
14,000원 숙박비 내고 나면 끼니 해결하기도 빠듯했습니다. 편의점 컵라면이 제 저녁이었어요. 채권자들한테서 독촉 전화가 매일 왔습니다. 개인회생 신청도 해봤지만 실패했어요. 그렇게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소주 한 병이면 하루를 잊을 수 있었어요. 매일 밤 쪽방에서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되었나? 가족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자책과 후회, 그리고 절망. 그런 감정들이 저를 짓눌렀어요. 3년 전 겨울이었습니다. 쪽방에서 심한 감기에 걸렸어요. 고열이 났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며칠 동안 꼼짝도 못하고 누워 있었어요. 옆방 노인이 제 신음소리를 듣고 119에 신고했습니다. 병원에서 사흘 동안 입원해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계속 이러면 죽을 수도 있다고 술을 끊으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렇게 죽을 순 없다. 이렇게 비참하게 끝낼 순 없다. 그날부터 술을 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퇴원하고 쪽방으로 돌아오니 재개발 공고가 붙어 있었어요. 2개월 후 철거 예정. 또다시 갈 곳을 잃게 된 거였습니다. 60세의 막노동도 이제 구하기 어려웠어요. 14,000원조차 부담스러운 처지가 됐습니다. 그렇게 용산역 텐트촌으로 이동했습니다. 비닐봉지 하나에 옷 몇 벌이 제 전 재산이었어요. 처음 텐트를 치던 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용산역 다리 밑 우거진 나무 사이에 텐트들이 듬성듬성 보였어요. 이게 내 인생의 끝인가? 쪽방에서 텐트로. 더 이상 떨어질 곳도 없구나. 그런 생각에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울고만 있을 순 없었어요. 살아야 했으니까요. 저는 텐트도 없었습니다. 멍하니 서 있는 저를 보고 옆 텐트에서 한 할머니가 나오셨어요. 여기 처음이에요? 그렇게 김정숙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할머니는 텐트촌에서 5년째 사시는 분이었어요. 저보다 10살 많으신 70세였죠. 깔판은 필수예요. 없으면 한기 때문에 못 살아요. 텐트는 어디서 구하나요? 할머니가 전에 사용했던 거라며 텐트와 여분의 깔판을 주시면서 텐트 치는 법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리 밑이 나름 상급지래요. 비도 피하고 햇빛도 피할 수 있으니까요. 그날 밤 텐트 안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쪽방보다 더 좁고 불편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조금 편했어요.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할머니가 알려주신 공공 화장실에 가서 세수를 했어요. 거울을 보니 60세 노인의 초라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포기하면 안 된다고 다짐했어요. 병원에서 받은 충격이 아직 생생했거든요. 이렇게 죽을 순 없다. 며칠 후 할머니가 저를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젊은이, 너무 상심하지 마. 인생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야. 할머니는 본인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남편한테 맞고 도망쳐 나왔다고. 5년 동안 텐트촌에서 살면서 겪은 일들을 담담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더 떨어질 곳이 없으니 오히려 편해. 이제 올라가기만 하면 되잖아. 그 말이 제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맞아요. 이제 더 떨어질 곳이 없어요. 쪽방에 있을 때는 거기서도 쫓겨나면 어쩌나 불안했는데 이제는 그런 불안도 없었습니다. 텐트촌이 제 마지막 장소였으니까요. 이상하게도 그 생각이 마음을 편하게 해줬어요. 그날부터 술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쪽방에서 병원 갔다 온 후 시작한 금주를 계속 이어갔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공공 화장실에 가서 면도를 했습니다. 옷도 깨끗하게 입으려고 노력했어요. 구호품을 받으면 정리해서 입었습니다. 텐트 안도 정돈했어요. 좁지만 제 공간이니까요. 어느 날 산책을 하다가 도서관을 발견했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이었어요. 누구나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도서관에 들어갔어요. 책들이 빼곡하게 꽂혀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책을 빌렸어요. 쪽방에 있을 때는 술 생각밖에 안 났는데
이제는 책이 읽고 싶어졌습니다. 텐트로 돌아와서 책을 읽는데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였어요. 대기업 다닐 때는 바빠서 책을 못 읽었거든요. 이제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매일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려 읽었어요. 2년 전 어느 날 새로운 노숙인이 텐트촌에 왔습니다. 진원이라는 62세 남자분이었어요. 중국계였지만 한국말이 더 편하다고 했습니다. 국적이 없어서 노숙인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진원 씨는 텐트 치는 법을 몰랐습니다. 제가 다가가서 도와줬어요. 깔판은 필수예요. 한기 때문에 꼭 깔아야 해요. 할머니한테 배운 그대로 알려드렸습니다. 진원 씨가 고마워했어요. 다른 분들과 다르시네요. 그 말이 기분 좋았습니다.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게 이렇게 보람 있는 일인지 몰랐어요. 그 후로 새로운 노숙인들에게 생활 방법을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라면 끓이는 냄비는 서로 빌려 쓴다. 외부인이 오면 조심해야 한다. 도서관 화장실에서 씻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알려줬어요. 사람들이 저를 길상 선생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토요일, 배식 봉사소에 갔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용산역 근처에서 무료 배식을 해줬어요. 줄을 서서 배식을 받는데 봉사자들이 정말 열심히 일하시더라고요. 배식을 받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나도 도울 수 있지 않을까? 배식을 다 받고 나서 봉사 담당자분께 말씀드렸어요. 제가 배식 후 정리를 도와드릴게요. 처음엔 놀라셨지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날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배식 후 정리를 도왔습니다. 그릇 치우고 테이블 닦고 쓰레기 정리하는 일이었어요. 봉사자들이 고마워하셨습니다. 길상 선생님은 정말 다르세요. 그 말을 들으니 제 자신이 자랑스러웠어요. 노숙인이지만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것. 그게 저에게 삶의 의미를 줬습니다. 김정숙 할머니가 어느 날 말씀하셨어요. 길상아, 너 많이 달라졌다. 처음 왔을 때는 죽은 사람 같았는데, 이제는 살아있는 사람 같아. 할머니 말씀이 맞았습니다. 저는 텐트촌에 와서 오히려 다시 살아났어요. 쪽방에서는 술로 세월을 보냈지만 텐트촌에서는 책을 읽고 사람들을 도우며 살았습니다. 물론 힘들 때도 많았어요. 겨울 한기는 정말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여름 더위도 마찬가지였고요. 가끔 아내와 아이들 생각이 나면 가슴이 아팠습니다. 10년 동안 연락이 끊긴 상태였어요. 민수와 지은이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연락할 방법이 없었어요. 전화번호도 모르고 어디 사는지도 몰랐으니까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면도하고 도서관 가서 책 읽고 진원 씨한테 한글 가르쳐주고 토요일에는 봉사하는 일상. 그게 제 삶이 됐습니다. 텐트촌 사람들은 저를 존경했어요. 길상 선생님 덕분에 희망을 갖게 됐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63세가 됐어요. 대기업 과장에서 노숙인까지 제 인생은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직 저는 살아있고 누군가를 도울 수 있고 책을 읽을 수 있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그날도 토요일이었습니다. 평소처럼 배식 봉사소에 갔어요. 아침 일찍 면도를 하고 깨끗한 옷을 입었습니다. 봉사자분들께 예의를 갖추고 싶었거든요. 배식소에 도착하니 봉사자들이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한 분이 눈에 띄었습니다. 6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분이었어요. 단정한 옷차림에 차분한 표정이셨습니다. 다른 봉사자들과 함께 음식을 준비하시는데 뭔가 품위가 느껴졌어요. 저도 모르게 그분을 계속 보게 됐습니다. 드디어 배식이 시작됐습니다. 줄을 서서 기다렸어요. 제 차례가 왔을 때 그 여자분이 배식을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그분이 저를 보시더니 잠깐 놀라는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아마 노숙인한테서 이런 인사를 받아본 적이 없으셨나 봐요.
배식을 받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진원 씨가 옆에 앉으셨어요. 길상 씨, 오늘 반찬이 좋네요. 제가 제 음식 중 일부를 진원 씨한테 나눠드렸습니다. 진원 씨, 이거 더 드세요. 반찬이 푸짐하니까 같이 먹어요. 진원 씨가 고맙다고 하셨어요. 식사를 마치고 평소처럼 정리를 도왔습니다. 그릇을 치우고 테이블을 닦았어요. 그때 그 여자분이 다가오셨습니다. 저 매주 오시는 것 같은데 항상 정리까지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목소리가 참 따뜻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저도 받기만 할 순 없잖아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분이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 미소가 왠지 익숙한 것 같았어요. 어디서 본 것 같은데.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도 그분이 계셨어요. 이번엔 먼저 가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수고하십니다. 그분도 반갑게 인사해 주셨어요. 아, 안녕하세요. 오늘도 오셨네요. 짧은 대화였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3주째 되는 날, 그분이 개인적으로 책 한 권을 가져오셨어요. 배식이 끝난 후 저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책 좋아하세요? 이거 드릴까 해서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책을 받아 들었는데 깨끗한 책이었습니다. 제 남편이 좋아하던 책이에요. 남편을 4년 전에 잃었거든요. 저도 책을 좋아합니다. 매일 도서관에 가서 빌려 읽어요.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분이 놀라시더라고요. 도서관에 가세요? 네, 거의 매일 가요. 책을 읽으면 마음이 편해지거든요. 그분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정말 교양 있으신 분 같아요. 4주째, 배식 후에 잠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실례지만 어떻게 여기까지 오시게 되었나요? 그분이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진심으로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았어요. 대기업에서 18년 일했습니다. 50대에 구조조정으로 퇴직하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동업자한테 사기를 당했어요. 집이역 빚에 모든 걸 잃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렸어요. 그분이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정말 힘드셨겠어요. 그러시더니 본인 이야기도 해주셨어요. 저는 4년 전에 남편을 잃었어요.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돌아가셨거든요. 너무 외로워서 봉사를 시작했어요.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공유했습니다. 둘 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고 둘 다 외로웠어요. 그 순간 묘한 동질감이 느껴졌습니다. 5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배식 후 좀 더 긴 대화를 나눴어요. 이야기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고향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는 경기도 광명 출신이에요. 그렇게 말했어요. 그분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네, 저도 광명이에요. 정말요? 혹시 광명고등학교? 제가 물어봤습니다. 네, 제가 광명고 나왔는데 그 순간 우리 두 사람이 멈췄습니다. 서로를 자세히 바라봤어요. 35년 전 기억이 물밀듯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도서관에서 함께 책을 정리하던 그 소녀. 조용하고 예뻤던 그 여학생. 혹시 도서부?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습니다. 그분도 눈이 커지면서 손으로 입을 막으셨어요. 길상이 선자. 우리 두 사람 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35년 만에 만난 거였어요. 그것도 이런 곳에서. 정말. 선자 맞니?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길상아, 어떻게 선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35년 만이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도서부에서 함께 책을 정리하던 그 친구. 방과 후 함께 집에 가던 그 친구. 졸업식 날 연락처도 못 받고 헤어진 그 첫사랑. 우리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냥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만 흘렸어요. 35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는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각자의 인생을 살았어요. 저는 몰락했고 선자는 남편을 잃었습니다. 드디어 선자가 입을 열었어요. 길상아, 네가 어쩌다가 이렇게.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선자 앞에 이런 모습으로 서 있다는 게 미안해. 이런 모습으로 만나서 제가 말했어요. 하지만 선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다시 만나서 정말 반가워. 그날 우리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35년 동안 각자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일들을 겪었는지. 저는 고등학교 졸업 후의 이야기, 사업이 잘못되어 아내와 헤어진 이야기, 쪽방촌에 살았던 이야기, 텐트촌으로 오게 된 이야기를 다 했어요. 선자도 결혼 이야기, 남편과 사별한 이야기, 외로움에 대해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와도 될까? 선자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당연하지. 나는 항상 여기 있어. 제가 대답했습니다. 선자가 미소를 지으며 돌아갔어요. 저는 텐트로 돌아와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35년 만에 선자를 만났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날 밤 김정숙 할머니가 물어보셨어요. 길상아, 무슨 일 있어? 얼굴이 환해졌네. 할머니, 고등학교 때 친구를 만났어요. 35년 만에요. 할머니가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 여자친구. 할머니는 다 아시는 것 같았어요. 그 다음 주 토요일, 저는 마음이 설레어 평소보다 더 일찍 배식소에 갔습니다. 면도도 더 깨끗하게 하고 옷도 가장 깨끗한 걸 입었어요. 선자도 일찍 와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보고 미소를 지었어요. 배식이 끝난 후 근처 벤치에 앉아서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길상아, 정말 많이 힘들었겠다. 선자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선자도 많이 외로웠겠다. 혼자 사는 게 얼마나 외로운지 나도 알아. 우리는 서로의 35년 인생을 자세히 나눴습니다. 저는 결혼 33년 이야기를 했어요. 아내 은숙과 만나서 결혼하고 아들 민수와 딸 지은이를 낳고 평범하게 살았던 이야기. 그러다 50세에 구조조정당하고 사업하다가 사기당하고 12억 빚에 모든 걸 잃은 이야기. 이혼하고 자녀들과 완전히 연락이 끊긴 이야기까지 다 했습니다. 10년 동안 자녀들과 연락이 끊겼어. 민수는 나한테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했고 지은이도 전화번호를 바꿨어. 지금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도 몰라. 그렇게 말하니 눈물이 났습니다. 선자도 본인 이야기를 해줬어요. 유치원 교사로 30년 일하다가 퇴직하고 남편 김태수와 평범하게 살았던 이야기. 딸 지원이 하나 있는데 지금은 외국계 회사에 다닌다고 했어요. 4년 전 남편이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대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정신을 못 차렸다고. 지금은 혼자 25평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혼자 사는 게 이렇게 힘든지 몰랐어. 지원이는 직장 때문에 바쁘고 일주일에 한 번 통화하는 게 전부야. 봉사가 내 유일한 낙이었어. 선자가 쓸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7주째 되는 날,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선자야. 사실 고등학교 때 너를 좋아했어. 그렇게 고백했어요. 선자가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하지만 고백할 용기가 없었어. 졸업할 때도 연락처 물어볼 용기가 없었고, 선자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실은 나도. 길상이 너를 좋아했어. 그게 정말이야? 나도 연락처 물어보고 싶었는데 용기가 없었어. 그래서 35년 동안 후회했어. 우리는 35년 만에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 순간이 정말 꿈 같았어요. 35년 동안 마음속에만 간직했던 제 첫사랑이 저를 좋아했다니요. 우리는 한참 동안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말은 필요 없었어요. 그냥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8주째, 선자가 텐트촌을 방문했어요. 처음엔 망설였지만 제가 괜찮다고 했습니다. 선자가 제 텐트를 보고 놀라워했어요. 여기서도 이렇게 깔끔하게 살고 있었구나. 책도 이렇게 많고 정리도 잘 되어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곤 이것뿐이야.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진원 씨한테 한글 가르치는 모습도 보여줬어요. 선자가 감동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길상아, 넌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그때 김정숙 할머니가 나타났어요. 오, 젊은 여자분이 오셨네? 할머니가 선자를 보고 빙그레 웃으셨습니다. 두 분 잘 어울리시네. 선자가 할머니한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선자라고 해요. 할머니가 선자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선자씨. 길상이가 선자씨 이야기 많이 했어. 고등학교 때 친구라면서. 선자가 수줍게 웃었어요. 네, 35년 만에 다시 만났어요. 할머니가 의미심장하게 웃으시더라고요. 35년 만에 만난 인연이면 그게 그냥 우연이겠어? 운명이지. 두 사람 잘 됐으면 좋겠네. 할머니 말씀에 우리 둘 다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날 저녁 선자와 함께 용산역 근처를 산책했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선자가 제 팔짱을 끼더라고요. 길상아, 너를 다시 만나서 정말 다행이야. 나도 그래. 내가 없었으면 난 그냥 텐트촌에서 외롭게 늙어갔을 거야. 선자가 고개를 제 어깨에 기댔습니다. 나도. 남편 잃고 너무 외로웠어. 매일 혼자 집에 있으면 미칠 것 같았어. 봉사를 시작했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었어. 그런데 너를 만나고 나서 다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 매주 토요일이 기다려졌습니다. 선자를 만나는 게 제 삶의 가장 큰 기쁨이었어요. 선자도 그런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점점 가까워졌어요. 손을 잡고 산책도 하고 긴 대화도 나눴습니다. 어느 날 선자가 물어봤어요. 길상아, 이 나이에 다시 연애하는 거 실감나? 63세에도 연애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 사랑의 나이가 어디 있어? 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선자도 웃었어요. 그치? 나도 그렇게 생각해. 하지만 속으론 조심스러웠어요. 저는 노숙인이고 밑바닥까지 내려온 사람이었으니까요. 이 관계가 계속될 수 있을까? 선자한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선자와 함께 있으면 그런 걱정도 잊혀졌어요. 주변 봉사자들도 우리를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김영희라는 봉사자가 선자한테 물어봤대요. 이 선생님, 저 남자랑 무슨 사이예요? 매주 만나시는 것 같던데. 선자는 고등학교 동창이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김영희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봤대요. 동창치고는 너무 친해 보인다 했다고 선자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웃었어요. 사람들이 우리 이상하게 본대. 뭐가 이상해. 고등학교 친구 만나는 건데. 제가 태연하게 말했지만 속으론 걱정이 됐습니다. 선자 평판에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건 아닐까. 어느 날 선자가 제게 물어봤어요. 길상아, 텐트촌 재개발 이야기 들었어? 듣긴 했는데. 3개월 후래. 그럼 어디 갈 거야? 모르겠어. 생각해봐야지. 선자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걱정하지 마.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그날 밤 텐트로 돌아와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3개월 후면 또 갈 곳이 없어져요. 선자와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 선자 딸이 우리 관계를 알게 되면 뭐라고 할까? 불안한 생각들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선자를 생각하면 힘이 났어요. 35년 만에 다시 만난 첫사랑. 이번에는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함께하고 싶었어요. 9주째 되는 날, 선자가 심각한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배식 후 대화를 나누는데 선자가 말했습니다. 길상아, 어제 지원이한테 내 이야기했어. 그랬더니 뭐라고 해?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선자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지원이가 반대해. 선자의 딸 지원은 대기업 부장과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예비 시댁이 보수적이고 신부 집안 배경을 매우 신경 쓴다고 했어요. 지원이가 선자에게 말했대요. 엄마가 노숙인과 사귄다는 거 알면 파혼될 거라고요. 제발 결혼식까지만 기다려 달라고요.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당연한 거야.
딸이 중요하지. 선자는 지원이를 먼저 생각해야 해. 그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선자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도 행복할 권리가 있잖아. 널 만나서 다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워. 하지만 선자 딸이 더 중요해. 난 기다릴 수 있어. 그렇게 말했지만 마음은 아팠습니다. 선자가 제 손을 잡았어요. 길상아, 지원이 결혼식만 끝나면 돼. 그때까지만 기다려줘. 응, 기다릴게. 하지만 속으론 불안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 지원이가 결혼하면 우리를 인정해줄까? 다음 주 토요일, 선자가 배식소에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하루 종일 기다렸지만 선자는 오지 않았습니다. 텐트로 돌아와서 할머니한테 물어봤어요. 할머니, 제가 선자한테 짐이 되는 걸까요? 할머니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야. 그 사람도 널 좋아해. 하지만 딸 문제가 있으니까 고민이겠지. 2주 후 선자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어두웠어요. 배식 후 대화를 나눴는데 선자가 말했습니다. 길상아, 미안해. 지원이가 결혼 앞두고 있어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괜찮아. 하지만 마음은 괜찮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배식소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선자를 만나면 더 힘들 것 같았거든요. 텐트에서 혼자 책을 읽으며 지냈어요. 하지만 책에 집중이 안 됐습니다. 선자 생각만 났어요. 며칠 후 선자가 텐트촌을 찾아왔습니다. 길상아, 왜 안 나왔어? 선자가 물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선자야, 나를 만나지 마. 내 딸 결혼에 방해될 순 없어. 난 노숙인이야. 너와는 다른 환경에 사는 사람이야. 우리는 너무 달라. 선자가 울면서 말했어요. 그게 뭐가 중요해?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중요해. 세상 사람들이 그래. 널 위해서 이게 맞아. 선자가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손을 뺐습니다. 미안해. 지원이 결혼식 할 때까지만 우리 만나지 말자. 그게 서로를 위한 거야. 선자가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갔어요. 저도 텐트 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때 텐트촌에 재개발 공고가 붙었습니다. 3개월 후 철거 예정. 저는 또다시 갈 곳을 잃게 된 거였어요.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어보셨습니다. 길상아, 어디 갈 데 있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생각해봐야죠. 진원 씨도 걱정했어요. 길상 씨, 3개월 후에 우리 어디로 가야 할까요? 어디로 가실 거예요? 저도 모르겠어요. 다들 걱정이 많아요. 제가 쓸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밤에 혼자 텐트에 누워 있으면 정말 막막했습니다. 선자는 만날 수 없고, 텐트촌은 3개월 후 철거되고, 갈 곳도 없고, 다시 쪽방촌으로 돌아가야 하나? 하지만 쪽방비조차 부담스러운 처지였어요. 2주 동안 선자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저는 텐트에서 혼자 지냈고, 선자는 집에서 울면서 지냈다고 나중에 들었어요. 지원도 죄책감에 괴로워했지만 결혼 생각하면 어쩔 수 없다고 했대요. 김정숙 할머니가 어느 날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길상아, 바보같이 왜 그러니? 할머니, 제가 선자한테 짐이 될 순 없어요. 할머니가 한숨을 쉬셨어요. 그 사람 마음을 내가 왜 결정해? 저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35년 만에 만난 첫사랑을 다시 보낼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선자를 위해서는 이별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매일 밤 텐트에서 생각했어요. 이게 맞는 걸까? 하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박철민 센터장님이 텐트촌을 방문하셨습니다. 센터장님은 서울역 노숙인 자활지원센터에서 일하시는 분이었어요. 정기적으로 텐트촌을 방문해서 상담을 해주셨죠. 센터장님이 제가 진원 씨한테 한글 가르치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노숙인들 상담해주는 모습도 봤어요. 센터장님이 저를 따로 불러서 제 과거를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다 말씀드렸어요. 대기업 18년, 사기, 12억 빚, 이혼, 쪽방촌 7년, 알코올 의존, 죽음 직전, 그리고 텐트촌에서의 3년. 센터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제안하셨습니다. 노숙인 상담 강사를 해달라고요. 저요. 제가요? 깜짝 놀라서 다시 물어봤습니다. 센터장님은 저의 경험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3년 전 술을 끊고 일어선 이야기, 매일 도서관 가서 책 읽는 이야기, 다른 노숙인들 돕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이 많은 노숙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고요. 하지만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망설였어요. 센터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저를 2년 동안 지켜봤다고요. 저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했어요. 센터장님의 확신에 찬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고민 끝에 수락했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 강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정말 떨렸어요. 김정숙 할머니와 진원 씨가 응원해줬습니다. 자활센터 강의실에 들어갔습니다. 노숙인 20여 명이 앉아 있었어요. 다들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길상입니다. 저도 여러분처럼 텐트촌에 살고 있습니다. 청중들이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13년 전 대기업 과장이었습니다. 18년 동안 성실하게 일했어요. 50세에 구조조정으로 퇴직했고 동업자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동업자가 8억을 횡령하고 잠적했어요. 총 12억 빚이 생겼고 모든 재산이 압류됐습니다. 아파트는 경매로 넘어갔고 저는 이혼했습니다. 자녀들과도 완전히 연락이 끊겼어요. 청중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저는 쪽방촌에서 7년을 살았습니다. 하루 14,000원짜리 방에서 막노동으로 하루하루를 버텼어요. 매일 밤 술을 마셨습니다. 자책하고 후회하고 절망했습니다. 3년 전 죽음 직전까지 갔습니다. 고열로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계속 이렇게 살면 죽는다고요. 그때 정신을 차렸습니다. 이렇게 죽을 순 없다. 그 후 술을 끊었어요. 쪽방촌 재개발로 텐트촌으로 왔습니다. 처음엔 절망적이었어요. 하지만 어느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더 떨어질 곳이 없으니 오히려 편해. 이제 올라가기만 하면 되잖아. 그 말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면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었습니다. 새로운 노숙인들을 도왔어요. 봉사활동도 시작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나씩 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저를 길상 선생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게 이렇게 보람 있는 일인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63세 노숙인이지만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처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힘차게 말했습니다. 강의가 끝나자 뜨거운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한 노숙인이 다가와서 말했어요. 선생님, 저도 다시 해볼게요. 감사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센터장님이 제 강의를 언론에 제보했습니다. 며칠 후 뉴스에 나왔어요. 텐트촌의 신사, 노숙인에게 희망 전해. 대기업 출신, 사기로 모든 것, 잃고도 3년 만에 술 끊고 봉사자로. 기자가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저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것만으로 감사합니다. 기사가 SNS에서 폭발적으로 확산됐습니다. 댓글이 수천 개 달렸어요. 감동입니다. 존경합니다. 진짜 신사시네요. 이런 분이 노숙인이라니 안타깝습니다. 제가 유명해졌습니다. 그때 선자의 딸 지원이가 뉴스를 봤다고 했습니다. 엄마가 말씀하신 그분. 지원은 남자친구한테 기사를 보여줬어요. 남자친구가 말했대요. 대단하신 분이네.
예비 시어머니도 뉴스를 봤습니다. 시어머니와 식사하는 중 제 이야기가 나왔답니다. 지원아, 이 뉴스 봤어. 텐트촌의 신사 말이야. 정말 훌륭하신 분이더라. 인간성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 지원이가 대답했다고 했습니다. 그분이 사실 저희 어머니가 아시는 분이라고요. 시어머니가 놀라며 말했대요. 정말이냐고, 꼭 한번 뵙고 싶다고요. 지원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엄마한테 전화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잘못 생각했다고. 그분 정말 대단하신 분이라고요. 자기의 편견이었다며 엄마에게 사과했다고 합니다. 선자가 자활센터를 찾아왔습니다. 제 강의가 끝난 후였어요. 강의실 밖에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저는 선자를 보는 순간 멈춰 섰습니다. 선자도 저를 보고 눈물을 흘렸어요. 길상아, 선자가 다가왔습니다. 선자야, 여기를 어떻게 왔어? 텐트촌에 찾아갔다가 내가 여기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왔어. 강해 정말 감동적이었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었어. 선자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포옹했어요. 2주 만이었지만 정말 오래된 것 같았습니다. 미안해. 내가 너무 내 생각만 했어. 아니야. 내 딸 생각하는 게 당연한 거야. 선자가 고개를 저었어요. 지원이가 뉴스 보고 생각을 바꿨어. 선자는 지원이와 지원이 시댁의 반응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줬어요. 내가 너를 더 비참하게 만든 것 같아. 정말 미안해. 다시 나를 만나줄래? 며칠 후 지원도 저를 만나러 왔습니다. 선자와 함께였어요. 선생님, 저는 엄마, 딸 지원이에요. 지원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당황했어요. 그래, 내가 지원이구나. 지원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편견이 있었어요. 선생님은 정말 훌륭하신 분이세요. 아니야. 당연한 거야. 시댁이 당연히 중요하지.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원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뉴스 보고 깨달았어요. 신분이나 처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중요하다는 걸요. 저희 엄마 잘 부탁드려요. 지원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선자가 눈물을 흘렸어요. 며칠 후였습니다. 선자가 저를 집으로 초대했어요. 저는 긴장하며 갔습니다. 선자와 지원이 함께 나와 있었어요. 저는 꽃다발을 준비해 갔습니다. 저렴한 꽃이었지만 정성껏 골랐어요. 선자야.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35년 전 하지 못했던 말을 하고 싶어. 선자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나와 결혼해 줄래? 저는 작은 반지를 꺼냈습니다. 센터에서 받은 강사료로 산 거였어요. 선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응, 정말 좋아. 선자가 대답했어요. 우리는 포옹했습니다. 지원도 울면서 축하해줬어요. 엄마, 축하해. 두 분 정말 잘 어울리세요. 지원이 우리를 예비 시댁에 초대했습니다. 저는 정말 떨렸어요. 하지만 선자가 제 손을 꽉 잡아줬습니다. 걱정하지 마. 다 잘 될 거야. 예비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뉴스에서 봤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차돈 어른, 훌륭하세요. 지원이가 좋은 새아버지를 만났네요. 시어머니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감동했어요. 노숙인인 저를 이렇게 존중해주다니. 선자도 행복한 표정이었습니다. 며칠 후 구청에서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증인은 김정숙 할머니와 박철민 센터장님이었어요. 할머니가 제 손을 꽉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축하한다. 길상아. 나이 들어 하는 결혼이 더 소중한 거야. 센터장님도 축하해 주셨습니다. 저는 선자의 25평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제가 집에서 자는 건 10년 만이었어요. 따뜻한 방, 깨끗한 침대, 화장실. 모든 게 꿈 같았습니다. 이게 꿈인가? 제가 중얼거렸어요. 선자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의 새 시작이야, 길상아. 텐트를 정리하며 할머니와 진원 씨한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길상 씨, 정말 축하드려요. 진원 씨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제가 가지고 있던 돈을 할머니와 진원 씨한테 드렸습니다. 내가 받은 도움을 조금이나마 갚고 싶어. 할머니가 손사래를 치셨어요. 괜찮아. 우리도 곧 좋은 곳 찾을 거야. 6개월 후 선자와 저는 사회적 기업을 설립했습니다. 이름은 희망나눔센터. 노숙인 자립 지원을 하는 곳이었어요. 제가 센터장을 맡았습니다. 상담도 하고 교육도 하고 일자리도 연계해줬어요. 김정숙 할머니도 센터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진원 씨도 일자리를 얻어서 자립을 준비하고 있어요. 첫 해에 80명이 자립에 성공했습니다. 연말에 지원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선자와 저는 함께 참석했어요. 시댁 사람들도 저를 존중해줬습니다. 정말 행복한 결혼식이었어요. 센터 1주년 행사 때 언론 인터뷰를 했습니다. 기자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다시 일어서셨나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63세에 다시 시작했어요. 35년 전 첫사랑을 다시 만났습니다. 대기업에서 텐트촌까지 떨어졌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자녀들과는 연락이 끊겼지만 새로운 가족을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합니다. 기자가 또 물어봤어요. 노숙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처지는 바뀔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저도 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는 선자와 함께 매일 아침 센터로 출근합니다. 노숙인들을 상담하고 교육하고 일자리를 찾아줘요.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자립에 성공했습니다. 그들의 감사 인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합니다. 저녁에는 선자와 함께 산책을 합니다. 손을 잡고 걸으면서 이야기를 나눠요. 35년 만에 다시 만난 첫사랑과 함께하는 일상.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63세 노숙인 이길상이 35년 만에 첫사랑을 다시 만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이야기. 믿기 힘드시죠? 하지만 이건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저는 대기업 과장에서 노숙인까지 떨어졌습니다. 쪽방촌 7년, 텐트촌 3년을 살았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술을 끊고 책을 읽고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운명처럼 선자를 다시 만났어요. 지금은 선자와 함께 노숙인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처지도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여러분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포기하지 마세요.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겁니다. 그리고 혹시 첫사랑이 그리운 분들이 계시다면 용기 내어 찾아보세요. 35년 만에도 다시 만날 수 있으니까요. 또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